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게 남은 삶이 1시간 뿐이라면입니다. 저자는 로제 폴 드루와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제 폴 드루와 삶과 죽음의 의미,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이다. 1949년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제철학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파리 정치대학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을 상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나만 유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험을 감수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오직 딱 1시간만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의 전부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해야 할까요?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질문, 태고 쪽부터 제기되었던 이 질문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3600초 후 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1초도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딸꾹질이 나오고 긴 한숨이 나옵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의 근육이 위축됩니다. 그 밖에 약간의 신체적인 징후가 있지만 더 이상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곧이어 심장이 멈추고 호흡도 멎고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그립니다. 우주가, 극한이 주는 부드러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후의 티타임이, 포도주의 향연이, 증오에 대한 증오가, 그 뒤에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삶이 끝났고 나는 신비로움에 인사를 합니다. 환상과 눈속임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걷어내고 직접 본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질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본질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껍데기가 본질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렇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이 언제일지, 몇 시일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불시에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갑자기 또는 우연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원인이 사고일 수도, 심장 마비일 수도, 뇌졸중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실이 예고도 없이 순간적으로 툭 끊어집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조금씩 희망을 잃고 점차 쇠약해지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번의 죽음의 순간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결코 내가 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는 걸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급하게라도 내 삶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비록 뒤죽박죽일지라도 문장을 말끔하게 다듬지도 못하고 문법에 맞게 고치지도 못할지라도 내 삶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글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계획하던 모든 것과 수많은 걱정거리, 근심,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시간 남은 인생에서 건강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체중이나 혈압 같은 이런저런 수치를 지켜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조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의 상태 그대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살이 찌거나 빠질 시간도, 병이 낫거나 병들 시간도 없이, 돈을 더 벌어 부자가 되거나 더 가난해질 시간조차 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위, 다른 처지가 바뀔 시간도 없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하찮은 아주 작은 미래, 유한하고 명확하게 한정된 미래만이 남아있다는 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전망은 언제나 흐릿하고 모호하며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줄어들고 우리의 젊음이 사라진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몰라서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무지함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희망을 품고 끈질기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회를 계산하고 우연을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종말을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벽에 걸린 선물, 고작 작은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보잘것없이 초라한 미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도 우리는 무언가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저항하고 싸우고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력함과 낙담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미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미래가 사라져 버렸다 해도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남은 삶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한정되어 있는 미래, 제한된 시간의 흐름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준엄하게 정해진 단 1시간이 나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간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스스로를 위로하고 언젠가를 상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내일, 더 나중에, 내년에 이 일이 끝나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한가할 때, 병이 나았을 때,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또는 마침내 혼자가 아닐 때, 다음 주에, 10년 후에. 언젠가 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는 죽음이란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1시간 후라는 확실성과 근접성은 마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천장에서 낫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계추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속 인물처럼 바닥에 묶인 채 내 목을 향해 떨어지는 낫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단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죽음의 순간을 미루기 위해 잔에 남은 한 모금,
한 숟가락, 단 한 번의 손길,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바람, 스쳐가는 향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웃음과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 질병에서 치유되고 나을 수 있다는 바람과 기적, 그 밖에 진부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없고 그 순간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생은 박동 소리와 같습니다. 두 개의 박동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속타입니다. 이후에도 계속되고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소멸과 소멸 사이의 고동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박동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박동 소리는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무엇이 뛰는 소리일까요? 심장 박동일까요? 아니면 날개의 펄럭거림, 속눈썹의 깜빡임, 혹은 북을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인생은 박동소리,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박동소리를 정의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박동소리는 손에 잡히지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소멸 사이에 존재하는 진동이자 움직임이며 잠시 지나가는 것이자 아주 작은 한 조각, 또한 결코 어느 한쪽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동은 그저 어느 한순간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순간과 순간 사이의 시간, 더하기에서 빼기로 혹은 빼기에서 더하기로,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들숨과 날숨, 수축기와 확장기, 켜기와 끄기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두근두근 뛰고 고동치고 오고 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박동 소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험해보고 통과하고 느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그 박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산을, 지는 해를 바라보듯 갈매기가 나는 모습이나 말이 달리는 걸 관찰하듯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그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주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항상 박동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마주볼 수 없는 것은 태양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박동처럼 간격이자 틈이며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 호흡, 단어들 사이의 간격이며 간격의 틈과 연속, 하나의 박동 안에 흩어져 있는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소 비루하지만 운율적이고 강렬한 이 박동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연속적이고 어떤 굴곡도 없이 안정적이며 조금의 결함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행복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으며
천상의 황홀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결코 퇴색되지 않는 결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이란 그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 완전히 하찮은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곳, 저 너머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낙원, 꿈속에서 보았던 에덴 동산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상이한 것입니다. 산다는 건 무수한 사건과 감동과 감정이 뒤죽박죽 얽힌 채 끊임없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말했듯 기뻐하며 즐기는 것, 그리고 고생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황홀함과 비탄, 환희와 고독, 간질거리는 것과 역겨운 것,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서없이 얽혀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모조리 걷어내고 기쁨과 긍정적인 것들로만 채로 걸러내서 최종적으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뽑아내면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며 불행으로 가는 가장 서글픈 생각입니다. 모든 사기꾼과 멍청한 거짓말쟁이, 위험한 바보들이 끊임없이 빠져드는 비열하고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과 긍정적인 것만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과 불만, 기쁨과 불행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다양한 비율로 존재하는 하나의 묶음, 이 모든 소리들이 합쳐진 하나의 박동 소리일 뿐입니다. 세상이 단 한 가지의 색깔이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내라고 말하며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견뎌내고 실제로 겪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것도 환상일 뿐이며 불합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완전하고 순수하며 절대적이고 완벽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를 통합하고 다양성을 단일함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으로 한쪽 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향수에 젖어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나 마들렌을 찬양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한순간이 떠오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13살의 그날, 나의 짧은 생애가 어쩌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48시간을 시달렸던 그날, 다행히도 무사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의 삶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그저 우연히 덤으로 주어졌다는 느낌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인생은 덤이자 부록이자 보너스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영화를 앞으로 돌리듯 그날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덤으로 삶이 더 주어질 거라는 생각 없이 끝까지 내 인생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할 겁니다. 바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1시간. 그것이 철학적인 글인지
혹은 다른 종류의 글인지 시인지 묻지 않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 시간에 나는 글을 쓰겠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술책입니다.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라거나 완전히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들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마침내 나는 쇠약해져서 최소한의 발자취를 남길 수도, 최소한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최소한의 감각을 전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징후도 없고 세상에 개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들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그대로 남아서 독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운이 좋다면 빠른 시간 안에 어쩌면 수백 년 후에 독자들이 나의 글을 읽으며 어깨를 한번 쓱 하고 웃거나 혹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낯선 경험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글쓰기를 통해 죽음은 부분적으로는 좌절되고 뒤틀렸습니다. 고대의 어느 군인이 이집트 매춘굴의 벽에 썼던 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어느 날 밤 그 글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돈을 주고 샀던 여자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 순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났어도 그가 남긴 외설적인 말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수들의 헛소리,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문, 약사의 회계장부, 마술 공식, 분실된 희귀증서, 쇼핑 목록, 주문서, 친구들 간의 농담과 법령이 전해집니다. 매번 글쓰기는 유일성과 영속을 허용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한 순간을 거의 영원하게 만듭니다. 비록 유일성과 순간들이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비록 아무것도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글쓰기가 시간을 봉인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아주 작은 행위, 삶의 파편, 우리의 작은 몸짓까지 결정체로 남습니다. 그것들은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일한 것만이 영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순간과 의미의 알갱이들을 단단히 새겨놓고 싶습니다. 그 순간 굳어버린 한 줌의 먼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먼지는 어쩌면 그 먼지 위에 닿은 어느 시선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먼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품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품은 갑자기 터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견고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며 무지갯빛으로 반짝입니다. 우리가 거품 위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 그 거품이 꺼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거품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져서 사라져 버리겠지만 이 순간에는 가능한 한 고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한 거품은 완전하고 농밀하고 다채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존재감이 강하고 단단해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거품이 위태롭고 한없이 얇고 투명하다는 것을 알지만 거품이 터질 거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경계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편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숨에 그 경계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거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아주 짧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그 시간 안에 터질 거라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용기가 꺾여서도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알아내려고 수많은 방식으로 노력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또는 더 확실한 이유에서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집니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모르는 것도 적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만이 무지한 사람에게 생각보다 누락된 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한 이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보다 자신이 처음부터 거둔 성공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식이 증가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무지의 일부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운명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권위에 대한 집착에 맞서 무지를 찬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과 무지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모호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뒤집는 수수께끼입니다. 사랑은 의심, 무지, 이성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확실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저 거기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대립도 없고 이면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동사가 아니며 신체의 두 가지 상이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의 유일한 힘이자 동일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사랑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지식은 철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증할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논증도, 가정도, 추론도 없습니다. 그저 명백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어둠의 홍수를 믿지 않지만 어둠에는 빛의 폭발에 주목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둠 덕분에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봅시다. 그러면 언제나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경사면이나 다른 경사면에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 밝음과 어둠, 쾌락과 고통처럼 모든 것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반대되는 것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이며 같은 길이다.
비탈길을 올라갈 때 그 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고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다시 돌아올 때는 지금의 오르막길이 곧 내리막길이 됩니다. 현실 속에 닻을 내린 두 가지 상반된 판단의 지배를 받는 두 개의 비탈길은 분명히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오르막이면서 동시에 내리막길인 유일한 길입니다. 그 차이를 보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심지어 두 개의 면, 두 개의 비탈길, 두 개의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덤불 또는 은하계, 은밀한 호수 또는 블랙홀, 골짜기, 백색 외성, 적색 거성 또는 북극광,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혼란은 먼지처럼 작아지고 우리의 분주함은 우스워지며 우리의 불안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광대함, 심연,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냉정한 물질의 신비함을 볼 때마다 현기증 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정확해집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마련이고, 그래서 나 또한 마지막 순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든 없든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인생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웠던 이들에게 말을 건넨 후에 나는 글이라는 마법을 통해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문장들을 읽을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 영원히 범람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은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두드러지고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치고 황폐해지고 소모된 것처럼 느낄 때 삶은 스스로 다시 에너지를 채워갈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삶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나 선택되고 보존되고 찾아지고 암중모색하며 잘못되고 파괴적이고 느려지는 모든 것에 맞선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사유한 그런 내용을 쓴 시적인 표현이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게 남은 삶이 1시간 뿐이라면입니다. 저자는 로제 폴 드루와,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제 폴 드루와, 삶과 죽음의 의미,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이다. 1949년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제철학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파리 정치대학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을 상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나만 유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험을 감수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오직 딱 1시간만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의 전부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해야 할까요?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질문, 태고 쪽부터 제기되었던 이 질문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3600초 후 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1초도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딸꾹질이 나오고 긴 한숨이 나옵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의 근육이 위축됩니다. 그 밖에 약간의 신체적인 징후가 있지만 더 이상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곧이어 심장이 멈추고 호흡도 멎고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그립니다. 우주가, 극한이 주는 부드러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후의 티타임이, 포도주의 향연이, 증오에 대한 증오가, 그 뒤에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삶이 끝났고 나는 신비로움에 인사를 합니다. 환상과 눈속임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걷어내고 본질로 직접 본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질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본질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껍데기가 본질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렇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이 언제일지, 몇 시일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불시에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갑자기 또는 우연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원인이 사고일 수도, 심장 마비일 수도, 뇌졸중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실이 예고도 없이 순간적으로 툭 끊어집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조금씩 희망을 잃고 점차 쇠약해지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번의 죽음의 순간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결코 내가 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는 걸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급하게라도 내 삶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비록 뒤죽박죽일지라도 문장을 말끔하게 다듬지도 못하고 문법에 맞게 고치지도 못할지라도 내 삶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글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계획하던 모든 것과 수많은 걱정거리, 근심,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시간 남은 인생에서 건강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체중이나 혈압 같은 이런저런 수치를 지켜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조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의 상태 그대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살이 찌거나 빠질 시간도, 병이 낫거나 병들 시간도 없이, 돈을 더 벌어 부자가 되거나 더 가난해질 시간조차 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위, 다른 처지가 바뀔 시간도 없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하찮은 아주 작은 미래, 유한하고 명확하게 한정된 미래만이 남아있다는 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전망은 언제나 흐릿하고 모호하며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줄어들고 우리의 젊음이 사라진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몰라서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무지함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희망을 품고 끈질기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회를 계산하고 우연을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종말을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벽에 걸린 선물, 고작 작은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보잘것없이 초라한 미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도 우리는 무언가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저항하고 싸우고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력함과 낙담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미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미래가 사라져 버렸다 해도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남은 삶이 단 1시간밖에 없다면 한정되어 있는 미래, 제한된 시간의 흐름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준엄하게 정해진 단 1시간이 나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간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스스로를 위로하고 언젠가를 상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내일, 더 나중에, 내년에 이 일이 끝나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한가할 때, 병이 나았을 때,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또는 마침내 혼자가 아닐 때, 다음 주에, 10년 후에. 언젠가 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는 죽음이란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1시간 후라는 확실성과 근접성은 마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천장에서 낫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계추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속 인물처럼 바닥에 묶인 채 내 목을 향해 떨어지는 낫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단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죽음의 순간을 미루기 위해 잔에 남은 한 모금, 한 숟가락, 단 한 번의 손길,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바람, 스쳐가는 향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웃음과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 질병에서 치유되고 나을 수 있다는 바람과 기적, 그 밖에 진부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없고 그 순간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생은 박동 소리와 같습니다. 두 개의 박동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속타입니다. 이후에도 계속되고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소멸과 소멸 사이의 고동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박동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박동 소리는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무엇이 뛰는 소리일까요? 심장 박동일까요? 아니면 날개의 펄럭거림, 속눈썹의 깜빡임, 혹은 북을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인생은 박동소리,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박동소리를 정의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박동소리는 손에 잡히지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소멸 사이에 존재하는 진동이자 움직임이며 잠시 지나가는 것이자 아주 작은 한 조각, 또한 결코 어느 한쪽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동은 그저 어느 한순간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순간과 순간 사이의 시간, 더하기에서 빼기로 혹은 빼기에서 더하기로,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들숨과 날숨, 수축기와 확장기, 켜기와 끄기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두근두근 뛰고 고동치고 오고 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박동 소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험해보고 통과하고 느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그 박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산을, 지는 해를 바라보듯 갈매기가 나는 모습이나 말이 달리는 걸 관찰하듯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그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주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항상 박동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마주볼 수 없는 것은 태양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박동처럼 간격이자 틈이며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 호흡, 단어들 사이의 간격이며 간격의 틈과 연속, 하나의 박동 안에 흩어져 있는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소 비루하지만 운율적이고 강렬한 이 박동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연속적이고 어떤 굴곡도 없이 안정적이며 조금의 결함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행복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으며 천상의 황홀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결코 퇴색되지 않는 결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이란 그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 완전히 하찮은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곳, 저 너머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의 낙원, 꿈속에서 보았던 에덴 동산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상이한 것입니다. 산다는 건 무수한 사건과 감동과 감정이 뒤죽박죽 얽힌 채 끊임없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말했듯 기뻐하며 즐기는 것, 그리고 고생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황홀함과 비탄, 환희와 고독, 간질거리는 것과 역겨운 것,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서없이 얽혀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모조리 걷어내고 기쁨과 긍정적인 것들로만 채로 걸러내서 최종적으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뽑아내면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며 불행으로 가는 가장 서글픈 생각입니다. 모든 사기꾼과 멍청한 거짓말쟁이, 위험한 바보들이 끊임없이 빠져드는 비열하고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과 긍정적인 것만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과 불만, 기쁨과 불행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다양한 비율로 존재하는 하나의 묶음, 이 모든 소리들이 합쳐진 하나의 박동 소리일 뿐입니다. 세상이 단 한 가지의 색깔이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내라고 말하며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견뎌내고 실제로 겪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것도 환상일 뿐이며 불합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완전하고 순수하며 절대적이고 완벽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를 통합하고 다양성을 단일함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으로 한쪽 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향수에 젖어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나 마들렌을 찬양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한순간이 떠오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13살의 그날, 나의 짧은 생애가 어쩌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48시간을 시달렸던 그날, 다행히도 무사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의 삶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그저 우연히 덤으로 주어졌다는 느낌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인생은 덤이자 부록이자 보너스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영화를 앞으로 돌리듯 그날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덤으로 삶이 더 주어질 거라는 생각 없이 끝까지 내 인생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할 겁니다. 바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1시간. 그것이 철학적인 글인지 혹은 다른 종류의 글인지 시인지 묻지 않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 시간에 나는 글을 쓰겠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술책입니다.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라거나 완전히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내가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들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마침내 나는 쇠약해져서 최소한의 발자취를 남길 수도, 최소한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최소한의 감각을 전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징후도 없고 세상에 개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들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그대로 남아서 독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운이 좋다면 빠른 시간 안에 어쩌면 수백 년 후에 독자들이 나의 글을 읽으며 어깨를 한번 쓱 하고 웃거나 혹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낯선 경험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글쓰기를 통해
죽음은 부분적으로는 좌절되고 뒤틀렸습니다. 고대의 어느 군인이 이집트 매춘굴의 벽에 썼던 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어느 날 밤 그 글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돈을 주고 샀던 여자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 순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났어도 그가 남긴 외설적인 말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수들의 헛소리,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문, 약사의 회계장부, 마술 공식, 분실된 희귀 증서, 쇼핑 목록, 주문서, 친구들 간의 농담과 법령이 전해집니다. 매번 글쓰기는 유일성과 영속을 허용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한 순간을 거의 영원하게 만듭니다. 비록 유일성과 순간들이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비록 아무것도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글쓰기가 시간을 봉인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아주 작은 행위, 삶의 파편, 우리의 작은 몸짓까지 결정체로 남습니다. 그것들은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일한 것만이 영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순간과 의미의 알갱이들을 단단히 새겨놓고 싶습니다. 그 순간 굳어버린 한 줌의 먼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먼지는 어쩌면 그 먼지 위에 닿은 어느 시선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먼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품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품은 갑자기 터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견고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며 무지갯빛으로 반짝입니다. 우리가 거품 위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 그 거품이 꺼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거품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져서 사라져 버리겠지만 이 순간에는 가능한 한 고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한 거품은 완전하고 농밀하고 다채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존재감이 강하고 단단해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거품이 위태롭고 한없이 얇고 투명하다는 것을 알지만 거품이 터질 거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경계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편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숨에 그 경계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거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아주 짧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그 시간 안에 터질 거라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용기가 꺾여서도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알아내려고 수많은 방식으로 노력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또는 더 확실한 이유에서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집니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모르는 것도 적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만이 무지한 사람에게 생각보다 누락된 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한 이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보다 자신이 처음부터 거둔 성공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식이 증가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무지의 일부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운명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권위에 대한 집착에 맞서 무지를 찬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과 무지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게 모호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뒤집는 수수께끼입니다. 사랑은 의심, 무지, 이성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확실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저 거기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대립도 없고 이면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동사가 아니며 신체의 두 가지 상이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의 유일한 힘이자 동일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사랑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지식은 철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증할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논증도, 가정도, 추론도 없습니다. 그저 명백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어둠의 홍수를 믿지 않지만 어둠에는 빛의 폭발에 주목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둠 덕분에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봅시다. 그러면 언제나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경사면이나 다른 경사면에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 밝음과 어둠, 쾌락과 고통처럼 모든 것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반대되는 것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이며 같은 길이다. 비탈길을 올라갈 때 그 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고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다시 돌아올 때는 지금의 오르막길이 곧 내리막길이 됩니다. 현실 속에 닻을 내린 두 가지 상반된 판단의 지배를 받는 두 개의 비탈길은 분명히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오르막이면서 동시에 내리막길인 유일한 길입니다. 그 차이를 보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심지어 두 개의 면, 두 개의 비탈길, 두 개의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덤불 또는 은하계, 은밀한 호수 또는 블랙홀, 골짜기, 백색 외성, 적색 거성 또는 북극광,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혼란은 먼지처럼 작아지고 우리의 분주함은 우스워지며 우리의 불안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광대함, 심연,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냉정한 물질의 신비함을 볼 때마다 현기증 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정확해집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마련이고, 그래서 나 또한 마지막 순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든 없든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인생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웠던 이들에게 말을 건넨 후에 나는 글이라는 마법을 통해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문장들을 읽을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 영원히 범람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은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두드러지고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치고 황폐해지고 소모된 것처럼 느낄 때 삶은 스스로 다시 에너지를 채워갈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삶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나 선택되고 보존되고 찾아지고 암중모색하며 잘못되고 파괴적이고 느려지는 모든 것에 맞선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사유한 그런 내용을 쓴 시적인 표현이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